일본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목소리를 안 냅니다. 일본의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올림픽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비리들을 빵빵 터뜨렸는데 누구 하나 목소리 내는 사람 없었고, 일본 국민들한테 가장 큰 라이벌 국가가 어디냐라고 설문조사하면 항상 나오는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에게 1인당 GDP까지 추월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 경제, 문화를 살펴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구나라는 거를 모든 분들이 체감상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제 부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문화 같은 부분 같은 걸 보면은 한류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정말 크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나온 좀 데이터를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국가를 좀 순위를 매긴 게 나왔었는데, 미국이 한 50% 정도로 1위를 했고 그 다음이 한국 8% 정도가 됐습니다. 라는 거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 컨텐츠의 영향이 크다는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 문화 강국 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한국은 문화 선진국으로 올라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저는 그 정치 부분을 좀 들고 싶은데, 한국의 정치, 곧 민주주의를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 보면은 정말 민주주의 국가라 말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보더라도 진짜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드는 그러한 나라들도 꽤 있죠. 특히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당시에 살펴보면은 정말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다들 자랑하고 자신만만해 하던 그러한 나라들, 정말 엉망진창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도 그렇고 그 이후에 펼쳐진 일들 보면은 정말 민주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줬고 선진국 국민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민주 시민들이 정말 평화적인 모습으로 그러한 모든 일들 다 해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선진국에서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뭔가 시위가 일어난다 그러면 항상 폭력 시위로 변질되게 돼버리고 항상 유혈사태 벌어지고 부셔지고 불이 나고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정말 평화롭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봐도 한국은 진정한 그 민주주의 국가, 진정한 선진국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는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문화적인 차이점도 많고 한데, 저는 가장 크게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을 말을 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정말 두드러지게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목소리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목소리를 안 냅니다. 지난 일본의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비리를 저질렀고 올림픽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연결되는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비리들을 빵빵 터뜨렸는데 누구 하나 목소리 내는 사람 없었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었습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일본에서는 시위 자체를 나쁜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밖에 나와서 시위를 하지도 않고 목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정치에 굉장히 무관심한 편이고 해서 좀 어떠한 비리가 저질러지고 문제가 발생을 해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거리로 나오잖아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한다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모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한국과 일본 정말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재무성 해체 시위가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소득은 그대로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런데 또 세금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그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 불만이 폭파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성 앞에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1000명은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인원인데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인원수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지금 일본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고, 일본인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인원, 별로 많지 않은 인원들이 나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좀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한국과 일본 크게 차이가 나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일본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일본은 그 투표를 할 때 뭐 번호에다가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직접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글씨를 못 쓰는,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투표를 할 때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연필로 글씨를 쓰다 보면은 뭐 잘못 쓸 수도 있고, 또 이름을 쓰고 그 밑에 뭐 실수로 뭐 점을 하나 더 찍는다던가 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예전에 사례가 있는데, 점 하나 찍은 그 표 때문에 이거를 표로 인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유효표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는데 매해마다 이러한 논란이 벌어집니다. 라는 거는, 이거는 뭐 투표하지 말라는 거랑 뭐 마찬가지죠.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연필로 쓰기 때문에 그 표 조작도 가능한 거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민당은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아소다로, 그 망원제족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아소다로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라는 말을 항상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반대잖아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좋은 나라가 되는 건데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뭐 만들겠다, 정치인들끼리만 해먹겠다, 그러한 얘기인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정치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러한 나라는 좋지 않은 나라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이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또 국민들은 거기에 순응하면서 이러한 일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모습은 이렇게 크게 좀 차이가 나는 현재 이러한 모습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과 일본의 실질 소득이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1인당 GDP 그림인데 1인당 GDP도 한 2년 전쯤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 언론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에게도 추월당한 일본의 경제라면서 정말 일본의 미디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은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라이벌 국가가 어디냐라고 설문조사하면 항상 나오는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현재 일본이 가장 크게 라이벌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에게 1인당 GDP까지 추월을 당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 일본 국민들이 커다란 충격에 빠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차이는 이제 일본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 한국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고 있거든요.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본인들의 임금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 부담률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국민 부담률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은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서 나라에 얼마만큼 지불을 하느냐, 나라가 얼마만큼 떼가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1975년 일본인의 국민 부담률은 25.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본의 재무성이 2025년 일본의 국민 부담률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그 예상치가 46%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상치를 발표를 해서 일본이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한 2년 전쯤인가는 한 48%까지 올라갔습니다. 라는 거는 한 50% 정도의 그 국민 부담률을 짊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에도 시대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 때 소작농들이 소작료로 한 50%를 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이 당시 에도 시대와 똑같다. 지금 우리가 버는 돈의 50%를 나라가 가져간다. 지금 에도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5년과 2025년 세후 수입의 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연봉 500만 엔, 그러니까 한국 원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를 내고 나면은 남는 돈이 401만 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다 떼고 나면은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돈이. 그런데 이게 1995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27만 엔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30년 전보다 지금이 한 270만 원 정도 더 줄어든 그러한 금액을 일본인들이 받고 있어요. 라는 거는 그만큼 일본인들의 그 세부담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 때문에 소득이 더 줄어든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소득은 그대로인데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은 또 더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비교해 보면은 실질 소득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1인당 GDP도 한국이 추월을 했고, 한국이 더 많이 벌고 한국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일본보다 더 많다는 거고, 일본인들은 한국인보다 쓸 수 있는 돈이 더 적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보다 일본 국민들이 더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황당한 그러한 세금들도 존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항목들에서 일본 국민들의 돈을 국가가 가져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부흥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터지고 나서 일본 정부가 부흥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냈어요. 부흥세는 그러니까 후쿠시마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좀 걷어야 되겠다 라면서 부흥세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부흥세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부흥세를 걷겠다라고 해서 2035년까지만 걷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2035년 갖고는 안 되겠다, 20년을 더 연장한다라고 해서 2050년대까지 걷겠다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한시적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영원히 걷게 되는 그런 세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얘기가 부흥세의 일부를 국방비, 그러니까 방위비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는 거는 뭐 부흥세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그 금액이 방위비로 좀 이게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정부가 그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아무 의미 없는 재염 작업 뭐 이런 거밖에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방위비로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키시다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방위비를 2%까지 올리는데 굉장히 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부분에 써야 될 돈들을 방위비로 끌어다가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방위비를 3%까지 올려라 라고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방위비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그 일본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부흥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방위비로 크게, 정말 크게 사용될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거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버블 꺼지면서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장기 침체로 접어들었는데 어차피 그 이후로 일본 경제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락하는 일본 경제에 가속도를 붙게 한 장본인이 아베 전 총리입니다.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 경제는 더 악화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버리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일본 대학 경제학과 교수님하고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다 말아먹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최근에 벌어진 엔저 문제라던가 이런 게 다 아베노믹스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뭐 아무래도 일본 경제가 이렇게 된 거는 버블과 아베노믹스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뭐 볼 수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IT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IT 인프라 자체가 거의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라인을 통해서 뭐 세금을 내고 뭐 라인을 통해서 이제 정부 관련된 어떠한 그런 업무를 보고 할 정도니까 말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IT화를 하겠다 하면서 디지털청을 만들었는데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이너버 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국민들에게 보급시키고 한 거 말고는 그 이외에는 뭐 하는 일이 없고 거의 무슨 비리의 온상처럼 돼가지고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있고 비리만 터지고 있는 곳이 디지털청이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IT 부분에서는 한국보다 굉장히 뒤처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새로운 자동차를 일본에 선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자동차를 보면서 일본은 정말 한참 뒤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전기차는 한국의 전기차를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다. 정말 기술력의 차이가 느껴진다. 뭐 이 정도의 그 발언을 하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좀 그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은 IT 기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자동차가 아니라 IT 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일본은 좀 뒤처진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IT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4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게 4차 산업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이 뭐 지금 계속 뭐 추락하는 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4차 산업 부분에서 일본이 어떻게 뭐 잘 한다면은 일본이 극복을 하고 다시금 뭐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이 여기서 잘 못한다면은 한국은 일본처럼 추락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권에서 R&D 예산을 전폭 삭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한국은 망하겠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어떻게 이제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은 나이나 직책 같은 걸로 관계가 좀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 일본은 약간 수평적인 것 같고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 일본은 상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를 아베상이라고 하고 직장 상사가 저를 나리카와 상이라고 하고 아무한테나 상을 붙여도 되거든요. 상을 붙여서 얘기하면 그냥 신뢰는 안 되고 편하게 쓸 수 있는데 한국에서 그 쌍에 해당하는 게 C라고 한국어 배울 때 배우긴 배우는데 막상 한국에서는 윗사람한테 누구누구 C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뭐 김씨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은 일단 직책을 알아야 호칭도 정할 수 있고
나이에 따라 좀 말을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초등학생 조카들도 저를 아야짱이라고 뭐 친구처럼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렇게 뭐 나이 차이가 많아도 편하게 서로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본이 훨씬 개인적인 거를 서로 지키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 같은 게 그 일본 명함에는 거의 핸드폰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가 있어도 그거는 대부분 회사 핸드폰 번호고,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는 거의 극소수, 뭐 제일 친한 사람, 가족 막 그 정도밖에 안 알려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차 앞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적어놨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와, 진짜 아무한테나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도 되나?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한국에 살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지켜야 했던 게 그렇게 중요했나? 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저는 지금도 익숙하지 않은 거는, 한국에서 이사 갈 때 그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집 보러 오면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는 진짜 제가 사는 공간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진짜 있을 수 없고, 그런 일이 없기도 하지만 진짜 일본 사람한테는 진짜 싫은 일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분 후에 갈 건데 괜찮냐고 막 전화 오면 거절은 못하고, 근데 막 빨래 같은 게 널어놓고 막 잠옷으로 입고 막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런 얘기를 한국 친구들한테 하면 아무도 신경 안 써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만 되게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전혀 적응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한국 친구 중에도 그래서 안 보게 한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살고 있는 집을 볼 수 있다는 생각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야 다음 사람 보러 온다. 그러니까 왜냐면 보증금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도 없고, 보증금 때문에 빨리 다음 사람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일본은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기간을 두는 거죠. 나갈 사람 나가고 그 다음 사람 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고독한 미식가라는 일본 드라마가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솔직히 일본 드라마 하면 고독한 미식가가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일본에서는 고독한 미식가 보는 거는 고독한 미식가에 나오는 음식점이 실제로 있으니까 보면서 정보 수집 차원에서 다음에 저 식당 가봐야지 막 그런 정도로 보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마 일본에 가보지도 않고 갈 생각도 없는데 그 드라마를 그렇게 즐겁게 보는 거는 혼자 밥을 먹는 것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혼밥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많이 혼밥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눈치 보이고 혼밥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서는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본은 뭐 옛날부터 제가 아는 시기에는 계속 혼밥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익숙한 문화인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좀 혼자 밥을 먹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렇게 단단하게 혼밥을 즐기는 고독한 미식가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한일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인 게 뭐냐면, 한국 현지 직원이 저한테 진짜 심각하게 한번 좀 새로 온 일본 산사가 밥을 안 사줘 막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본 산사가 그냥 점심 때 샌드위치 같은 걸로 가볍게 먹고 혼자 먹고 직원들이랑 같이 안 먹는다라는 얘기였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분은 일본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일본에서는 점심은 굳이 이렇게 같이 먹는 문화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혼자 그냥 간단하게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국 현지 직원한테는 와, 되게 치사한 산사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점심 문화는 일본이랑 한국이랑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한국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로 리스크 로 리턴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일본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리스크를 피하는 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일본은 많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도 있고 리스크부터 생각하고, 그러다가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가 시작하는 게 되게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 시작한다고 하면 지속은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 번 시작하면 쭉 그거를 하는 지속력은 있는 것 같고, 그 한국은 반대로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마, 이런 느낌이라서, 뭐 도전 정신이 있다고 하면 한국이 훨씬 그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그리고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또 변화하는 힘이라던가 그런 거는 훨씬 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 남자친구 사귀면 연락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거 사귀는 거 맞냐고 한국 친구들은 물어보는데, 한 일주일 동안 연락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남편이랑 통화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일본에 가기는 가지만, 그냥 전화 오면 무슨 일이 있었나? 되게 좀 불안할 정도로 그렇게 연락을 자주 안 해요. 그냥 라인, 그 일본은 카톡 대신 라인 많이 쓰는데 라인으로 가끔 연락하고, 뭐 그래도 뭐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사귀면 진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항상 서로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계속 연락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게 좀 막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좀 섭박당하는 느낌? 네, 그렇게까지 모든 걸 알리고 싶진 않았고, 네,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남자친구 아니어도 친한 친구들이 그냥 뭐 일 없이 그냥 전화해서 뭐 지금 뭐 해? 어디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한국은 되게 많은데, 일본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때 친구한테 전화 온다 그러면 결혼한다 그러는 건가? 막 뭔가 엄청 큰일이 있으면 전화하는 느낌? 일본은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은 모든 게 좀 빨라요. 그러니까 그 추진력이 있다고 할까요? 뭔가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해보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빨리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이랑 차이가, 일본은 국내 지향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인구가 1억 2천만 명 있으니까 모든 뭐 제품이든 뭐 아이돌이든 모든 것이 일단 국내 소비만 생각해도 어떻게 괜찮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한국은 뭐 국내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해외 진출하는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해외에서 어떻게 팔지 막 이런 거를 생각해서 뭐 되게 공격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일본은 무난하게 실패하지 않은 선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이 좀 약간 어느 시점부터 성장이 좀 느려진 것 같고, 반대로 한국은 뭐 도전하는 것 중에 대성공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생충이라던가 오징어 게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한국의 힘인 것 같아요. 유토리 세대 특징이 좀 MZ 세대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미나 막 그런 거에 관심 많고, 그렇게까지 뭐 차를 산다던가 집을 산다던가 막 그런 것들에 관심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가끔, 그러니까 일본 대학생들이 한국에 연수 같은 거 오면 통역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좀 한국에 와보니까 어때? 라고 질문하니까 한국이 너무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뭐 일본에서 이렇게 천천히 지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슬픈 것 같고 뭐 노인같이 느끼고 그래서 일본이 괜찮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많이 좀 유토리 세대는 좀, 유토리라는 말이 사실 한국에서는 윤통성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원래는 여유거든요. 유도리가 여유예요. 그러니까 유도리가 있다 그러면 윤돈성이 있다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던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뜻으로 유도리를 써요. 그래서 유도리 세대라는 게 원래 그 유도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주입식 교육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좀 키우자 막 그런 뜻으로 교육했던 그런 교육 받았던 세대가 유도리 세대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도리 세대가 약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교육 제도 같은 거는 자기들 선택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서 유도리 교육을 시작한 건데 뭔가 유도리 교육 받았던 세대를 그 세대가 사회인 되고 하니까 유도리 세대니까 뭐 어떻다라는 식으로 좀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좀 그랬지만 그래서 유도리 세대는 그렇지 않은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도 뭔가 잘 못하거나 막 그러면 유도리 세대라서 그렇다라는 낙인을 좀 찍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책 출판사에서 연락받고 집필할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리즈거든요. 지극히 사적인 프랑스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네팔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책들이 있어서 저는 그 시리즈를 읽지 않고 처음 들었을 때는 여행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 여행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쓰면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다가 시리즈 먼저 나온 것들을 보니까 되게 정치 얘기도 있고 뭐 역사 얘기도 있고 그래서 처음 고민한 거는 제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이렇게 일본 역사에 대해서 써도 되냐? 라는 거였는데 지극히 사적인이라는 그 수식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쓰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적게 봐주시는 게 되게 쉽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책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뭔가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쓰니까 사람들은 되게 쉽게 읽힌다라고 말 많이 해줘서 이렇게 그 전문가가 아니어서 또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잘 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